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한 가장의 처절하면서도 위대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의 혹독한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눈물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그 시절의 아픔이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것만 같은 깊은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만 57세,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두고 있던 은행 본점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단조롭고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퇴근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 믿었고 무사히 정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사부에서의 호출은 제 인생에 견고했던 둑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본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청춘을 바치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회사에 30년을 헌신했는데 정년을 고작 3년 남겨두고 스스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정중한 단어 뒤에 숨은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팠습니다.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얹어준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의 울타리라 믿었던 은행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한낱 쓸모 없어진 부품이 된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급류에 휩쓸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뼈아픈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의 그늘을 먼저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정한 한마디에 오히려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권고사직 당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불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는커녕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모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잘 굴려야 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7억 원을 그대로 예금 통장에 묵혀두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취업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부장님 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요. 한때는 깍듯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라는 꼬리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일했으니 당분간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요라며 위로했지만 저에게 쉼은 곧 도태라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몇 주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연 12% 수익, 부동산 P2P 투자, 은퇴자들의 새로운 희망. 처음엔 그저 그런 광고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리즘은 집요하게 비슷한 영상을 제게 추천했고 결국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그것도 안전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며 드립니다. 6개월 단기 투자로 목돈을 불릴 기회, 이보다 더 쉬운 투자가 있을까요? 순간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희망이 보였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투자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P2P 투자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P2P 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나 토지 매입자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안심시켰던 것은 바로 온투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2020년부터 온라인 투자연 개금융업법, 즉 온투법이 시행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P2P 플랫폼만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모든 대출과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플랫폼 역시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정부 등록 업체, 연체율 0%, 원금 보장 수준의 확실한 담보 확보. 이 세 가지 문구는 저의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심지어 해당 플랫폼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가 넘는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와 실제 수익금을 인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제 눈에도 이 투자는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위로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넣어보자고. 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었고 담보도 확실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약속된 이자가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입금 알림 문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로서 멋지게 재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알림이 왔습니다.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후순위 담보 투자 3개월 단기 연 11%. 한 번의 성공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2억 5천만 원이라는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도 원금과 수익금은 어김없이 제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짜릿한 기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P2P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들이 넘쳐났고 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불려온 돈과 남은 퇴직금 4억 중 3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을 모두 그 플랫폼에 재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2번, 3번의 검증을 거쳤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온투법 등록 업체였고 상품 설명은 투명했으며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는 더없이 친절했습니다. 연 10%의 수익만 가정해도 매년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생활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제가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니 틀릴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큰 확신을 하는 순간 가장 세게 뒤통수를 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7억 원을 모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상환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듯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상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짤막한 공지사항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만기가 연장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계약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지만 제13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는 조항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자 커뮤니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곧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글들이 폭주했고 심지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플랫폼 측이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상환을 고의로 더 늦추고 있다는 보복성 상환 지연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그 안은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피해자가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미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충격적인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허위 담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그리고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바로 저 자신이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고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돈,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그 돈은 아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0분이었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아이들의 학비와 우리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 한 인간으로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고 점심이면 동네를 산책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텅 비어가는 통장은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투자한 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투자했던 돈 전부 사기당한 것 같아. 아마 못 돌려받을지도 몰라.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갈게요. 휴학하고 입대하면 당분간 돈 들어갈 일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마저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어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결혼 전부터 몰래 모아두었던 자신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걸로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30년간 가장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처절한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딸의 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아내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쓰게 만든 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택배 물류창고, 일용직 근로자 모집 공고까지 신일곱의 나이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늘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나도 힘이 나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다시 세워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운 좋게 은행 후배의 소개로 한 건물에 경비직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장을 입고 본점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출입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늦은 밤 홀로 건물을 지키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라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왜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아마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을 엽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출근길 사람들을 마주하며 웃습니다. 그들의 바쁜 얼굴 속에서 한때 자신만만했던 은행원이었고 부장이었고 아버지였던 어제의 저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중요한 건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희망과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힘은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언제나 단 하나쯤은 남겨두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한 가장의 처절하면서도 위대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의 혹독한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눈물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그 시절의 아픔이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것만 같은 깊은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만 57세,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두고 있던 은행 본점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단조롭고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퇴근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 믿었고 무사히 정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사부에서의 호출은 제 인생에 견고했던 둑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본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청춘을 바치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회사에 30년을 헌신했는데 정년을 고작 3년 남겨두고 스스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정중한 단어 뒤에 숨은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팠습니다.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얹어준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의 울타리라 믿었던 은행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한낱 쓸모 없어진 부품이 된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급류에 휩쓸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뼈아픈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의 그늘을 먼저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정한 한마디에 오히려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권고사직 당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불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는커녕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모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잘 굴려야 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7억 원을 그대로 예금 통장에 묵혀두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취업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부장님 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요. 한때는 깍듯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라는 꼬리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일했으니 당분간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요라며 위로했지만 저에게 쉼은 곧 도태라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몇 주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연 12% 수익, 부동산 P2P 투자, 은퇴자들의 새로운 희망. 처음엔 그저 그런 광고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리즘은 집요하게 비슷한 영상을 제게 추천했고 결국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그것도 안전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며 드립니다. 6개월 단기 투자로 목돈을 불릴 기회, 이보다 더 쉬운 투자가 있을까요? 순간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희망이 보였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투자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P2P 투자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P2P 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나 토지 매입자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안심시켰던 것은 바로 온투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2020년부터 온라인 투자연 개금융업법, 즉 온투법이 시행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P2P 플랫폼만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모든 대출과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플랫폼 역시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정부 등록 업체, 연체율 0%, 원금 보장 수준의 확실한 담보 확보. 이 세 가지 문구는 저의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심지어 해당 플랫폼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가 넘는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와 실제 수익금을 인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제 눈에도 이 투자는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위로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넣어보자고. 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었고 담보도 확실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약속된 이자가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입금 알림 문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로서 멋지게 재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알림이 왔습니다.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후순위 담보 투자, 3개월 단기, 연 11%. 한 번의 성공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2억 5천만 원이라는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도 원금과 수익금은 어김없이 제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짜릿한 기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P2P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들이 넘쳐났고 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불려온 돈과 남은 퇴직금 4억 중 3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을 모두 그 플랫폼에 재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2번, 3번의 검증을 거쳤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온투법 등록 업체였고 상품 설명은 투명했으며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는 더없이 친절했습니다. 연 10%의 수익만 가정해도 매년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생활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제가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니 틀릴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큰 확신을 하는 순간 가장 세게 뒤통수를 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7억 원을 모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상환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듯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상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짤막한 공지사항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만기가 연장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계약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지만 제13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는 조항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자 커뮤니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곧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글들이 폭주했고 심지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플랫폼 측이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상환을 고의로 더 늦추고 있다는 보복성 상환 지연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그 안은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피해자가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미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충격적인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허위 담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그리고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바로 저 자신이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고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돈,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그 돈은 아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0분이었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아이들의 학비와 우리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 한 인간으로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고 점심이면 동네를 산책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텅 비어가는 통장은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투자한 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투자했던 돈 전부 사기당한 것 같아. 아마 못 돌려받을지도 몰라.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갈게요. 휴학하고 입대하면 당분간 돈 들어갈 일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마저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어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결혼 전부터 몰래 모아두었던 자신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걸로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30년간 가장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처절한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딸의 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아내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쓰게 만든 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택배 물류창고, 일용직 근로자 모집 공고까지 신일곱의 나이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늘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나도 힘이 나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다시 세워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운 좋게 은행 후배의 소개로 한 건물에 경비직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장을 입고 본점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출입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늦은 밤 홀로 건물을 지키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라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왜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아마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을 엽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출근길 사람들을 마주하며 웃습니다. 그들의 바쁜 얼굴 속에서 한때 자신만만했던 은행원이었고 부장이었고 아버지였던 어제의 저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중요한 건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희망과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힘은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언제나 단 하나쯤은 남겨두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한 가장의 처절하면서도 위대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의 혹독한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눈물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그 시절의 아픔이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것만 같은 깊은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만 57세,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두고 있던 은행 본점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단조롭고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퇴근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 믿었고 무사히 정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사부에서의 호출은 제 인생에 견고했던 둑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본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청춘을 바치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회사에 30년을 헌신했는데 정년을 고작 3년 남겨두고 스스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정중한 단어 뒤에 숨은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팠습니다.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얹어준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의 울타리라 믿었던 은행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한낱 쓸모 없어진 부품이 된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급류에 휩쓸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뼈아픈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의 그늘을 먼저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정한 한마디에 오히려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권고사직 당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불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는커녕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모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잘 굴려야 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7억 원을 그대로 예금 통장에 묵혀두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취업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부장님 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요. 한때는 깍듯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라는 꼬리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일했으니 당분간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요라며 위로했지만 저에게 쉼은 곧 도태라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몇 주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연 12% 수익, 부동산 P2P 투자, 은퇴자들의 새로운 희망. 처음엔 그저 그런 광고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리즘은 집요하게 비슷한 영상을 제게 추천했고 결국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그것도 안전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며 드립니다. 6개월 단기 투자로 목돈을 불릴 기회, 이보다 더 쉬운 투자가 있을까요? 순간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희망이 보였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투자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P2P 투자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P2P 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나 토지 매입자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안심시켰던 것은 바로 온투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2020년부터 온라인 투자연 개금융업법, 즉 온투법이 시행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P2P 플랫폼만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모든 대출과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플랫폼 역시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정부 등록 업체, 연체율 0%, 원금 보장 수준의 확실한 담보 확보. 이 세 가지 문구는 저의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심지어 해당 플랫폼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가 넘는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와 실제 수익금을 인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제 눈에도 이 투자는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위로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넣어보자고. 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었고 담보도 확실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약속된 이자가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입금 알림 문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로서 멋지게 재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알림이 왔습니다.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후순위 담보 투자, 3개월 단기, 연 11%. 한 번의 성공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2억 5천만 원이라는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도 원금과 수익금은 어김없이 제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짜릿한 기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P2P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들이 넘쳐났고 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불려온 돈과 남은 퇴직금 4억 중 3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을 모두 그 플랫폼에 재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2번, 3번의 검증을 거쳤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온투법 등록 업체였고 상품 설명은 투명했으며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는 더없이 친절했습니다. 연 10%의 수익만 가정해도 매년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생활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제가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니 틀릴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큰 확신을 하는 순간 가장 세게 뒤통수를 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7억 원을 모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상환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듯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상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짤막한 공지사항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만기가 연장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계약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지만 제13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는 조항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자 커뮤니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곧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글들이 폭주했고 심지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플랫폼 측이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상환을 고의로 더 늦추고 있다는 보복성 상환 지연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그 안은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피해자가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미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충격적인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허위 담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그리고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바로 저 자신이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고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돈,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그 돈은 아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0분이었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아이들의 학비와 우리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 한 인간으로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고 점심이면 동네를 산책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텅 비어가는 통장은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투자한 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